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시간으로 끝내는 수익의 재구성 파이널 리서치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이 2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시장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공포를 안겨다 주는 2월의 첫 거래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결국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양대 지수는 급락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1월에는 폭풍 같은 질주를 보였다 보니 2월에도 기대감이 만땅이었으나 이제는 좀 포트의 전략을 다르게 짜봐야 될 때가 온 것일까요? 지금 여의도에선 1월과 같은 상승 랠리는 2월엔 좀 그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악재성 뉴스들이 쏟아졌는데요. 일단 이 파월 연준 의장 후임자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거론이 됐습니다. 굉장히 매파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하죠. 우리의 예상은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인물이어서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워갈 줄 알았었는데 이 매파적인 스탠스의 인물이 지명이 됐다 보니 이 같은 기대감이 제대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상반기와 지난 하반기부터 날아올랐었던 금과 은 가격이 그야말로 곤두박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은 선물 가격이 주말 사이에만 무려 30%가 넘게 빠졌습니다. 비트코인도 덩달아서 많이 내려갔고요. 그래도 오늘장에서 저가 매수세가 은 선물 가격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 잡히고는 있습니다만 2월의 포트 전략은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이 너무나 커지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울러서 지난주에는 원달러 환율의 급락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용인하면서 원달러 환율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었고요.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의 컴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재료가 탄생을 했다 싶었는데요. 이게 웬걸 오늘장에서 재차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1,460원으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10원 넘게 폭등, 10원 넘게 올라간 채 오늘 개장이 됐었거든요. 하락을 하지 않고 지속적인 상방을 두드리고 있다는 점, 오늘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 국내 증시, 코스닥 시장에서 조단위의 순매수를 이어갔었는데요. 오늘은 기관마저도 포지션이 전환이 됐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그래도 시장에 긍정적인 뉴스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방산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결국에 노르웨이와 1조 3천억 원 규모의 천무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일 이 주말에 전해졌습니다. 미국 럭키드 마틴 하이마스를 제치고 우리가 승기를 따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난 상황이고요. 특히나 노르웨이, 그러니까 이제 북유럽 진출에 대한 그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오늘장에서 방산주 힘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정규장 진입하고 나서 그리고 그 직전에 대체거래소에서는 방산 쪽으로의 수급 이동이 목격이 됐었다가 오늘 지수가 밀리는 탓일까요? 방산마저도 오름폭을 내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호재가 탄생한 이 자리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세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도 실리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윤기 아나운서와 함께 이 방산 관련해서 좀 더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방산 쪽으로 호재가 탄생했다 보니 우리의 시선은 저절로 조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협상에 나선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그 갑작스러운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도 기업과 정부가 손을 잡고 이 협상의 테이블에 앉았었는데 올해에도 굉장히 많은 그 빅 프로젝트가 오갈 것으로 보여지죠. 오늘 조선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의 가장 큰 프로젝트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달 최종 제안서를 마감을 하게 되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60조 원 규모의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되겠습니다. 지금 건조 비용, 잠수함 건조 비용만 2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앞으로 30년 동안 유지 보수, MRO 비용으로만 무려 40조 원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1년에 2조 원가량씩 꼬박꼬박 수익을 얻게 되는 건데 지금 캐나다의 잠수함이 너무나 노후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빠르게 교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캐나다는 자체적인 조선에 대한 기술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 이 잠수함을 사와야 되는 격인데요. 우리나라와 함께 지금 독일, 2파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기업으로는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공동 컨소시엄으로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독일에서는 TKMS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도 국가 전략 수출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보니 정부와 기업들이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이뤄보자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화면 보실게요. 패키지들이 변수로 작용을 할 듯 보여지는데 일단 패키지들 보통의 이 통상적인 입찰 경쟁은 사실 값싸고 질 좋은 이 공급자가 이 승기를 따내기 마련이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패키지 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 원하는 것을 한 번에 주고받자라는 건데 캐나다가 이번에 잠수함 건조 능력은 20%만 본다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나머지 80%는 얼마나 우리 캐나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느냐를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 한국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방산과 조선, 자동차, 에너지 등의 시설을 투자하겠다 제안을 했고요. 지금 독일 만만치 않습니다. 우주항공과 같은 첨단 산업 협력하자. 여기에다가 문제가 되는 건 폭스바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겠다라는 건데요. 캐나다는 환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캐나다 측에서는 한국 너네도 현대차 배터리 공장, 현대차 전기차 공장 우리 캐나다에 세워라라고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특사로 파견이 된 배경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꼭 좋은 프로젝트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는 상황인 부분은요. 작년에 한국 총 수출액 7천억 불 중에서 방산 수출 비중이 0.02%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차의 공장을 내어달라니 수지타산에 안 맞는다라는 지적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대차는 미국의 메타플랜트 이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어서 캐나다에 공장 짓는 부분이 사실상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조선은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강력한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한국의 수주전 승리 확률은 겨우 50%, 50%가 많아도 보이는데요. 적게 보면 여전히 적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일단 독일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은 캐나다와 함께 나토 회원국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방산 관련한 협력을 할 때 한국이 아니라 캐나다는 독일을 먼저 고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지난해 유럽연합 비회원국 중에서 처음으로 캐나다가 세이프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의 그 무기 공동구매 프로젝트인데요. 그렇다 보니 독일을 좀 더 고려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는 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캐나다가 독일을 선택했을 때 유럽연합의 27개 국가와 함께 파트너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련해서는 독일을 택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한국도 기사들 속에서 그 주목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기대감이 있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그 국방부 장관이 오늘 한화오션의 거제 사업소 그리고 방산으로는 현대 로템까지 방문을 한다는 뉴스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가 밀려서일까요? 그렇게 큰 폭의 상승으로 연결되진 않고요. 오히려 주가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기도 합니다. 조선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제쯤 주가에 반영이 될지도 우리 살펴보셔야 되겠고 우리 방산도 오늘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사이에 있었던 방산 관련한 뉴스 계속해서 브리핑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급락세가 역력한 가운데 역시나 실적이 탄탄한 섹터들에게 조금 더 한 번씩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조선 하면 그 다음으로 방산을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다행스럽게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방산인데요. 이 방산에 대한 소식들도 한 번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소식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노르웨이 말로는 국리르라고 하더라고요. 무려 1조
3조 원의 천무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페이스북의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렇게 북유럽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협력 산하로 지금 노르웨이에 나가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쾌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발사대는 2029년까지라고 하고요. 미사일은 31년까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번 소식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로는 미국과 독일을 제쳤다에 있겠습니다. 한국만의 저력 그리고 빨리빨리 납품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돋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주, 계약 같은 것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장기적인 시선도 챙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르웨이뿐만이 아니라 중동 쪽으로도 계속해서 호재가 전해지고 있죠.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한국 방산을 눈여겨보는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사우디 알사우드 공군 사령관이 KAI를 방문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질까 기대감들이 살짝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KF-21에 대한 플랫폼을 제안 중이다라고 하고요. 특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이 2월 달에 지금 월드 디펜스 쇼라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최하는 방산 쇼가 있습니다. 지금 한 KAI는 블랙 이글스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전 소식을 좀 더 들여다보자면 2024년에 이 전시회 안에서 9조 원의 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2월 달에 이 월드 디펜스 쇼를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실적 발표가 나왔던 현대로템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6년에 현대로템의 흐름들 상저하고를 예상을 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4분기의 실적을 살펴보자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8% 그리고 영업이익이 꽤나 좋게 나왔습니다. 65.4%를 상회했지만 우선 이 증권사에서 예상을 했던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16%나 하회를 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매우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수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우리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곳에 목소리가 좀 쏠리더라고요. 지금 페루라든지 이라크 그리고 루마니아, 폴란드까지 다수의 수출 계약이 올해 안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여러 가지로 방산 쪽에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까 천무에 이어서 대미 로비액 7배를 이상을 높였다라는 이야기들 쏟아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로템은 우선은 폴란드에서 먼저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2차 선수금 21억 달러를 수령을 했다라는 소식들 한번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한화시스템은 캐나다 위성 제조였던 MDA 스페이스와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도 점검해 보시고요. HD 건설 기계는 폴란드 수출 K2 전자 엔진의 2차 수주까지 꿰찼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는 조금씩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5,000피 그리고 1,000포인트 선은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출렁출렁 거리는 것이 상당히 심합니다. 코스피는 현재 4.08% 하락하면서 5,01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112.0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 시점의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안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 쪽에서 4조 원 넘게 담아주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방어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역부족인 것 같죠. 외국인 안에서는 코스피 시장 2조 6천억 원 넘게 덜어내고요. 기관 쪽에서는 1조 4천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이 그래도 조금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1,757억 원 정도 담아내고요. 지금 선물 시장 안에서는 기관이 또 2조 원 넘게 물량을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 반도체 쪽의 하락률이 상당히 도드라지는데요. 삼성전자는 4.92% 하락하면서 15만 전자 유지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만큼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6.38% 떨어지면서 90만 원 선까지 넘어섰던 지난주와 달리 현재 85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현대차에서 조금은 낙폭을 줄여내고는 있지만 현재 3.8% 역시나 이 하락률을 피할 수는 없고요. 48만 2천 원 선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3% 빠지면서 38만 6천 원 선 지나갑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나마 좀 방어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1%대의 하락률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9%,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조선 쪽에서는 3.3% 하락하는 그림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안에서 에코프로는 1.72%, 이 같은 하락장 안에서도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1.72% 반등해주고 있고요. 알테우제는 40만 원 선까지 회복을 했다가 다시 한번 빠집니다. 39만 원 선 지나가면서 4.48% 하락.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위부터 10위 그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가 크게 떨어졌다가 그래도 이 시장 안에서 1.92% 반등하고요. 자, 오늘 시장 안에서는 역시나 반도체, 장비단까지 모두 다 떨어지면서 리노공업이 10% 가까이 크게 하락합니다. HLB, 리가켄바이오는 각각 1%대 그리고 3.4%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리핑과 시황 짚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파이널 리서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익 고도화 노려보는 파이널 리서치 시간입니다. 일단 2월의 첫 거래일 분위기가 너무나 암울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5%가 넘어가는 급락세까지 연출이 되면서 코스피는 결국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었죠. 특히나 오늘 시장의 그 급락의 그 중심엔 반도체주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정말 달렸었던 반도체, 2월의 포트 전략은 우리가 다르게 챙겨볼 때가 된 것인지 오늘 인더스트리 이주원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오늘처럼 어려운 날 나오셨습니다. 2월 들어오자마자 시장이 좀 많이 빠져서 우리가 실망과 공포를 느끼게 된 것 같은데 그 중심엔 반도체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과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계속해서 올라갔었는데요. 오늘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좀 다르게 이제 바라볼 때가 됐을까요? 지난주하고 너무 분위기가 달라져서 저도 사실은 네. 조금 올해 아침부터 마음이 편치는 않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지난주 말에 나스닥의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이미 반응이 좀 오기 시작을 했었고 예. 그 다음에 그 주말 중에 사실은 연준 그 이사장 지명이 있으면서 네. 여러 가지 사실 자산 시장들이 지금 온통 지금 출렁이죠. 출렁출렁 거렸거든요. 가상화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 월요일날 주가가 나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연초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상승폭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는 시장의 반응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몇 주 동안 정부의 의지와 맞물려서 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사실 지수를 이끌어갔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도 조금은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주 후면은 명절이 길게 있어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강한 흐름을 가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명절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올해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명절 전까지는 오늘과 같은 뭐 이렇게 급락은 아니어도 관망세가 좀 더 짙을 가능성이 있다. 자잘한 등락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잘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고 사실 너무나 가파르게 달렸다 보니까 그 워시 쇼크가 뭐 하락의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 삼성과 SK하이닉스 사실 SK하이닉스 TP 지금 150만 원까지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들어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참 많았는데
우리 동종 업계 대비해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동종업계를 비교할 만한 건 미국의 마이크론밖에 없어요. 네. 메모리 업체가 이미 다 파산했기 때문에 키옥시아는 낸드만 있다 보니까 직접 비교하기는 조금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작년 이제 이미 2달 전에 실적 발표한 후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한 PER이 24 정도에 형성됐던 기업인데 지금 52까지 올라간 상태라서 그렇게 보면은 마이크론 대비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 마이크론 주가 자체가 거품이 굉장히 많이 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기준이 되는 미국 기업의 주가가 이미 거품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적정하냐라고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적정 주가를 논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2020년 말과 2021년 초에 삼성전자 8만 전자에 묶였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분들이 한 3년 정도 마음고생을 했거든요. 다시 8만 전자 올 때까지. 만약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24만 전자 얘기가 나오고 있고 20만 전자 나오는데, 24만 전자에 혹시 물리게 되면 네. 몇 년을 마음고생을 해야 될까라는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비해서 뭔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거지만 그 상승 기대 수익률적인 측면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사실 박사님?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사실 감히 말하기 어려운 게, 네. 이제 최근에 증권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표 주가나 실적 예측치가 편차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네. 작년 한 7월 달까지는 큰 오차가 없었거든요. 그 얘기는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분석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치였다면, 지금은 이미 계산이 되지 않는, 데이터로 계산할 수 없는 범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리와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라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에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는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목표 주가를 논하기에는 좀 꽤나 많이 올라온 자리라고 좀 말씀을 주신 듯하고, 마이크론과 비교를 해보기에는 마이크론 자체가 좀 거품이 많이 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두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최대 격전지가 이제 HBM 6세대, HBM4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가 또 한 번에 사실상 독식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는 반면에 삼성전자가 이번엔 좀 달라질 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삼성과 하이닉스를 놓고 봤을 때는 어디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하이닉스 사람 만나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 삼성전자 만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다 본인이 잘한다고 얘기를 하니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달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물량을 이 정도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이닉스가 말하는 거, 마이크론이 얘기한 걸 다 합치면 엔비디아가 실제 구매하려고 하는 물량이 100이라고 해서 한 170 될 거다. 그 얘기는 다 자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느 기업의 말도 다 팩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제가 볼 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상반기 중에는 HBM4가 엔비디아에 탑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 예상되는 베라 루빈 칩부터 아마도 HBM4가 들어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블랙웰 칩은 이미 5세대로 최적화가 돼 있는데 3. 여기에 HBM4로 굳이 넣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네. 수율이 안정화되는데 또 리스크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신제품이 나오는 하반기에 베라 루빈부터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아직까지 사실은 가장 큰 고객인 엔비디아한테 아무도 양산 모델을 제출한 적이 없는 건데, 네. 누가 누가 우세하다라는 말을 하는 자체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 봐서, 하지만 기준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과거에 자신의 공급망에 누구를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냐 했을 때 수율이었습니다. 그때는 SK하이닉스였잖아요. 하이닉스가 수율 그때 이미 때문에. 8, 90% 수율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8, 90% 시장 점유율 또 똑같이 가져갈 수 있었던 거고, 삼성전자는 수율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엔비디아 제대로 납품을 못했었죠. 저가품에 하면 좀 납품을 했던 건데, 근데 HBM4에서는 그럼 삼성전자가 현재 어쨌든 회사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해결했고 네. 수율도 잘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일단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이닉스 수율이 더 훨씬 높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가격이나 사실 단일 칩의 성능을 보면 삼성전자가 좀 더 좋을 확률이 높긴 해요. 네.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간 D램이 좀 더 좋은 D램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1B라고 하는 D램이 들어가는 반면에 네. 삼성전자는 한 세대 좀 더 앞선 1C라는 D램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퍼포먼스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넣었을 때 전체 수율이 하이닉스와 동일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시장인데,
만약에 수율이 5% 이상 차이가 난다면 제가 엔비디아라면 기존에 신뢰를 얻었던 고객을 네. 더 많은 물량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았었던 수율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듯한데요. 일단 삼성이냐 SK하이닉스냐 일단 뚜껑을 열고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럼 파운드리 쪽으로 봤을 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TSMC가 뭐 사실상 가장 1등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2나노 2세대 공정 수율도 올라가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이 파운드리인지라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해요. 수율 부분이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HBM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 기술의 로드맵상으로 크게 밀린 적은 없어요. 최근에 실적이 안 좋을 때조차도. 그런데 수율에서 발목이 잡혀서 고객들로 하여금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것들이 시장에서 이탈하게 됐던 요인들이거든요. 네. HBM도 그렇고 파운더리도 그렇고.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2나노 2세대가 평택 공장인지 미국은 아직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평택 공장일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 2나노나 2나노 아래쪽의 기술을 가지고 수주했던 건 다 미국 공장이거든요. 네.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곳은 아직은 가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율이 어떻게 날지 예상이 안 되는 거라서 평택 공장의 수율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처음 물량을 가져갈 고객들은 미국 공장에서 가져갈 텐데 네. 이 부분의 수율이 한국과 같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 공장의 수율과 가동률이 한국 공장보다 높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땐 굉장히 낮습니다. 일단은 엔지니어 숙련도도 그렇고 네. 또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24시간 근로 체제 같은 것도 한국과 달라요. 노동 근로법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평택에서 예를 들어서 수율이 70% 나와도 미국은 처음에 한 3, 40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리스크는 조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수율 문제인지라 또 지켜봐야 된다로 귀결이 되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기술력의 문제보다는 항상 고객 입장에서는 수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흐름과 함께 좀 인사이트를 얻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이후에 결국에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AI 과잉 투자가 발목을 잡으면서 주가가 한 차례 흔들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년 동안 1,400%가 넘게 올랐었던 샌디스크는 애프터에서도 또 잘 가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춰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샌디스크는 사실은 비교를 할 수 있는 티어 그룹이 아니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플랫폼 기업이고 샌디스크는 스토리지 기업. 스토리지죠. 예. 그 중에서 이제 SSD를 이용한 스토리지를 많이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결국에는 SSD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보면 샌디스크에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건데 최근에 SSD 가격이 높아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낸드 가격이 D램이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게 1월 수출에서도 나온 게 순 가격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낸드는 상대적으로 D램보다는 굉장히 상승폭이 좀 미진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많은 게 뛰기 시작했던 것들이 그렇게 보면 일본의 키옥시아나 샌디스크나 뭐 이런 웨스턴 디지털 같은 기업들이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됐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전체 투자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뭐 메모리 스토리지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물량 가지고는 실적을 크게 변화할 만한 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엔 데이터 센터 쪽에 얼마나 큰 수혜가 발생하느냐인데 네. 그것도 사실 올해까지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내년이 되면 올해 연말이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일단락이 되는 시기예요.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내년부터는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소강 상태로 들어가니까 예. 성장률이 뭐 20% 30%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한 자릿수 정도 뭐 심하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네. 이렇게 내가 샌디스크가 사실은 뭐 기대치가 이것도 굉장히 지속되기는 어려운 게 아닐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동안 오픈 AI 투자해서 뭐 오라클이든지 뭐 네. 아마존 AI 관련한 서비스 서버 투자 많이 했던 기업들이 다 똑같은 문제와 거기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우려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아직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 발목을 잡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마이크론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 흐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바라보세요? 상반기를 놓고 봤을 때요. 지금 주말에 사실은 미국의 상황들로 인해서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출렁거리는 걸 봤잖아요. 네. 지금 이제 실적이라든지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주가 수준은 이미 1년 전에 다 돌파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후에 올라간 것들은 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외적인 요인에서 올라간 건데
대외적인 요인 것들은 기업의 자체적인 실적이나 실력과 상관없이 금리, 환율, 네. 아니면 무슨 자산 시장의 뭐 변동, 아니 뭐 전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뭐 하나만 발생하면 순식간에 하방으로 방향이 잡힐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만큼의 상승분이 있었던 거죠. 지난 1년 동안.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대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많이 출렁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일단은 좀 경계권에 들어왔다라고는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 결국에는 나스닥 기업이나 한국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네. 동일하게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실적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은 올해가 제가 볼 때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일단 피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실적의 한 70% 정도는 환율과 가격 효과거든요. 네. 그러면 1년 뒤를 생각해보면 환율 낮은 쪽으로 갈 거고 가격도 낮은 쪽으로 갈 거라서 그다음에 수요는 특별히 좋아질 요인이 없어요. 내년이 됐을 때. 네. 그러면 당연히 올해보다는 이 규모가 축소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주가는 선반영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하반기쯤에는 어떻게 될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린 반도체 소부장도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에는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현 정부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계속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대형주가 아니라 소부장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봤을 때는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 미국과 뭐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전에 분석해봤던 게 있는데 국내 반도체 제조업과 국내 장비 제조업 간에 네. 이익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패턴을 그리는지 분석해봤던 적이 있는데 반도체 장비 업체 실적이 반도체 칩을 만드는 업체에 정확하게 1년 후행하더라고요. 후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칩을 만드는 삼성하이닉스의 실적이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면 장비 업체들은 내년까지도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피크가 오히려 내년에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 올해 많이 번 돈을 내년에 투자 규모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는 연초에 지금 각사의 CEO들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는 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들이 많았잖아요. 네. P5 평택 공장도 그렇고 용인 산단도 그렇고 속도를 내겠다. 이런 걸 보면 올해도 장비 소부장 나쁘지 않고 내년까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럼 항상 이어지는 질문이 그중에서도 어떤 섹터가 좋을까요?라 궁금해서 마침 최근에 이제 이 전망치들 나온 게 있어서 좀 분석을 해봤더니 예. 가장 유망한 섹터로 올해와 내년,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은 게 유망한 거잖아요. 테스트 장비 쪽이었습니다. 테스트 장비. 예. 사실상 이제 주가 탄력도 자체로 봤을 때 소부장 안에서 장비였거든요. 그럼 내년까지도 장비가 가장 좀 우세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장비 중에서도 전공정 말고 패키지 말고 테스트 장비. 테스트 장비. 테스트 장비라면 뭐 프로브 카드라든지 네. 연관되어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의 수주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도 알 수 있을까요? 그 그거는 대표적인 제가 얘기하는 게 금기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 전공정, 후공정이 아니라 테스트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필요가 삼성 있다. 하이닉스의 기존의 장비를 납품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일단 축소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기업들 중에서 올해 실적이 좋아질 기업이 있을 건 공시들을 보시면 알아요. 어디에 삼성 하이닉스 어디 중에 얼마 오늘 수주했다는 공시가 뜨는 기업들이 있으면 네. 유망한 기업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테스트 종목으로 좀 압축시키면 투자 성공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와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 분명히 나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전혀 사지 않던 기업을 갑자기 사진 않아요. 이미 신뢰를 이미 쌓아놨던. 올해 몇 년 동안 거래해 있던 기업인데 올해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정말 기대감이 있는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삼성과 SK 하이닉스만 달렸지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는 답답한 종목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우리 개인들이 삼성과 하이닉스 쉴 때 되려 좀 내년까지도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쪽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장비, 전공정, 후공정 아니라 테스트 쪽에 포커스를 해보자 말씀 주셨고 삼성과 SK 하이닉스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로 좀 압축해서 대응을 해보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 들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처럼 밀릴 때가 기회일까? 왜냐하면 최근의 흐름이 그랬었거든요. 결국 돌아보니 그때 살 걸 이라는 게 연속됐었기 때문에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미보유자 이번 주에 접근하는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부분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도 좀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는 게 네. 심리나 유동성이 아직 꺾이질 않았거든요. 분명하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생각해보면 뭐 자잘한 조정이 있더라도 조금 더 갈 것 같긴 한데 제가 걱정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 24만 전자에서 물리면 언제 다시 그걸 복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얘기는
조만간 큰 조정이 있을 거라는 걸 제가 마음속에는 염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분명히 올해 안에 있을 거라는 건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 말씀하고 있는데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씩 뷰가 틀린 거죠. 처음에 제가 작년 한 11월쯤에는 상고 하저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6월까지는 매수를 하다가 6월쯤 되면 다 매도 쪽으로 가서 준비하기 좋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저보다 최근 증권사 했던 많은 분들 만났을 때에 조정 시점이 조금씩 당겨질 것 같다는 뉘앙스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3분기 아래 2분기일 수도 있다. 1분기 말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투자자잖아요. 어디를 갖고 있는지는 절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원래는 6월 전에 모든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하고 기다리고 있겠다. 네. 큰 조정 있을 때 사야지라고 했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3월 안에 모두 매도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마디로 이제 삼성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지수를 대변하다 보니 박사님의 시각이 궁금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시장 지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좀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상고 하저를 말씀 주셨는데 그 상고가 올해 6월이 아니라 좀 더 앞당겨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주신 거네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반도체 달려갈 때 달려갔었던 전력기기라든지 시장을 끌고 갔었던 AI와 맞물려 있는 섹터들은 어느 정도 좀 대비가 필요하겠어요. 그게 조금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전력 쪽에서는 실수요에 맞춰서 지금 실적이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그쪽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 계속 돼야 되는 거고 데이터 센터의 증가율이 낮아진다고 하지만 구축 단계로 들어가면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력이나 연결되어 있는 쪽의 시장은 AI 버블과 상관없이 당분간은 조금 탄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삼성과 SK하이닉스 반도체 자체를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우리 다음번에도 모셔서 반도체에 대한 시각과 함께 또 시장 점검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인더스트리 이주환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가상자산 시장에 불세 대표님이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해드립니다. 자,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뾰족한 전략들을 말씀해 주실 불세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세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뵙게 됐는데요. 아쉽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연준 차기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임명이 되면서 지금 코인 시장 대부분이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분위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새해 들어와서 코인 시장은 비교적 반등 시도를 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만 달러가 깨졌었지만 이제 9만 달러의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이 되면서 10만 달러 반등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요. 예, 2번 정도 있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4천 달러 돌파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돌파를 하지 못하고 그러는 와중에 금값이나 은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국장까지도 오르는 와중에 코인 투자자들이 좀 소외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시 한번 이제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되면서 또다시 시장의 하락이 나오면서 거기에 지친 투자자들, 게다가 이제 레버리지 물량들의 강제 청산까지 겹악재가 겹쳐지면서 지금 시장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그 투자자분들께서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 됐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의외로 그 부분은 그 크립토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 케빈 허시 그 지금 연준 이사 후보죠. 예, 연준 의장의 후보인데 지금은요. 근데 아마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 과거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케빈 허시께서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금융 플랫폼의 그 증명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제가 지금 PPT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빈 허시는 상당히 친암호화폐 그 의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트럼프가 누구나 다 알던 암호화폐 대통령이라 본인이 자처해서 지금 대선에 당선이 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지지를 굉장히 못 받고 있죠. 얼마 전에 그 시카고 텍사스에서도 굉장히 그 본인의 표밭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강력한 한방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케빈 허시를 지명을 했다. 자, 지금 케빈 허시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는 매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은 물론 이제 매파적 발언도 많이 하기도 했지만 합리적 매파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스탠스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트럼프를 주종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뭐 내부적으로 얘기도 오갔을 수 있겠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가 케빈 허시를 지명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케빈 허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렇게 비트코인 친화적인 발언을 여러 번 했던 그런 이력이 있으니까요. 그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말 그냥 혼돈의 소용돌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뭐 최근에 금값 많이 올랐다 해서 금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지금 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 금 거래 플랫폼에서 우리가 이제 뱅크런 은행에서 돈을 못 주고 파산되는 걸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이 중국 금 거래 플랫폼에서는 그 금판 뱅크런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 고객들이 맡긴 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이게 단순한 그냥 해프닝이 아니고요. 그 수조 단위의 그 피해가 있었던 지금 중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팔려고 종로 같은 데 많이 나가시잖아요. 근데 금을 팔려고 보니까 최근에 이 가짜금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도금을 한 수준이 아니라 텅스텐으로 내부까지 좀 금 함량을 높여서 겉으로 보면은 혹은 단면으로 잘라도 이런 웬만큼 그 숙련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는 이만큼 금이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그 자산의 역할을 해왔지만 불안한 요소도 많다라는 뜻이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이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호재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시장에 코로나 때에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미국장 엄청 크게 오르고 그다음 국장이 크게 올랐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코인 시장이 움직였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지금의 조정이 거의 막바지다. 이번에 클라리티 법안도 통과하고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이 되는 거는 절대적으로 호재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스테이블코인법이 원래 그 1월 말에 법안 발의가 되려고 했는데 그때는 약간의 의견 차이로 설 연휴로 지금 좀 설 연휴 전까지 법안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지금 증시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도 비교적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시기는 너무나 힘들지만 제가 이따가 차트 분석해드릴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여유 가지고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케빈 허시 후보의 임명 지정을 호재로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번 조정이 막바지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선 비트코인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4월 이후에 최초로 8만 달러 선도 무너졌습니다. 꽤나 크게 빠지고 있어서 투심이 많이 털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현재 8만 달러 깨져서 7만 5천 달러거든요. 근데 이 7만 5천 달러가 어떤 가격이냐면 그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사모으고 있는 BAT 기업 스트래티지의 평균 단가가 지금 7만 5천 달러 부근입니다. 거의 지금 평균 단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차트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작년 4월 가격, 요 4월 가격까지 내려왔고, 현재는 여기 정말 중요한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이 구간도 좀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깨졌다고 여기서 뭐 6만 달러 간다, 5만 달러 간다 그렇게 좀 망상 가지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여기서 지금 치열하게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이제 코인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그 트리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클라리티 법안 통과라든지 그리고 이제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이 암호화폐 그 의장이다라는 게 시장에서 점점 인정을 받으면서 바닥과 함께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코인 많이 빠지니까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월봉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 월봉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여기 고점 대비해서 지금 비교적 조정을 받았으니까 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도 이런 조정이 있었습니다. 22년도 불장 때 여기 10,000달러에서 거의 6, 7만 달러까지 수직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비교적 순탄하게 왔습니다. 자, 지금은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 10월 10일 사태, 트럼프 관세 비밀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실은 MSCI 지수에서 스트레티지가 빠진다는 내부 악재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코인 시장에서 청산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시장에서 살아남기만 하면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여기서 잠깐 7만 달러를 깰지도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지지선 7만 5천 달러를 지지하다가 다시 9만 달러, 10만 달러, 15만 달러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살아남는 겁니다. 자, 살아남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단타 트레이딩 하시면 되거든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기 업비트나 빗썸 이런 데서 코인 빌리기라는 창이 있어요. 코인 빌리기. 쉽게 말해서 주식으로 치면 공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시기만 하면은 그냥 기다리는 게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방관이에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 선이 굉장히 중요한 200일선인데 이 200일선이 위에서 차트가 움직일 때는 지지선이 되지만 이렇게 차트가 무너졌을 때는 저항선이 되거든요. 어쨌든 여기 200일선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하방 압력을 굉장히 세게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200일선을 돌파하려고 할 때마다 지금 계속 밑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는 여기 역배열로 지금 코인이 되게 하락 분위기다 보니까 여기 200일선 부근의 저항선에서 여러분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하락장에서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눌리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셨다면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은 누구한테나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않는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고요. 이런 단타 트레이딩 하면서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저희 팀방에서 여기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팀방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오픈 채팅방이 열리는데 거기서 1대1 오픈 채팅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방송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단타 트레이딩 방법, 지지와 저항을 체크하고 여기서 과매도 과매수 구간에서 상승, 하락 포지션 베팅하면서 수익 내실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을 24시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단타 트레이딩 하시면서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살아남으시면은 비트코인이 8만 달러, 9만 달러, 10만 달러, 20만 달러, 이더리움이 5천 달러, 1만 달러, 2만 달러 갈 때 큰 수익을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꼭 살아남으시고요. 요 단타 트레이딩 병행하셔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에 낙폭 조정이 정말 컸던 비트코인입니다. 이럴수록 가격 전략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단타, 이 전략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정보방 꼭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짚어주셨는데요. 이더리움도 궁금합니다. 역시나 크게 빠지면서 8%나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비트코인보다도 더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이더리움은 훨씬 더 이제 올해 상승 탄력이 높았고, 왜냐하면 비트마인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집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5천 달러 돌파 가시권 직전까지 갔다가 하락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비교적 비트코인보다는 그래도 지지를 잘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는 오히려 추풍낙엽처럼 지금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년 지금 6월달 가격까지 내려왔고요. 지금 여기서 이 작년 저점을 깨냐 마냐 하는 그 지지선 부근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잖아요. 여기서 뭐 지지선을 지지하면 지지하고 올라간다. 반대로 빠지면은 빠졌다가 여기서 지지선이 깨졌으니까 여기서 계속 하락이 나올 거다. 이런 거는 지나고 나서 할 수 있는 얘기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냐 그건데 계속 같은 말씀 드리지만 결국에는 단타 트레이딩입니다. 지금 요 5분봉이거든요. 이게 5분봉인데 여러분들이 그 단타는 내가 손이 느려서 못해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이건 5분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쉽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요 차트의 빨간 선, 중간선이 200일 선입니다. 요 200일 선에서 지금 여기서 상승 200일선이 정배열일 때는 요 지지선이 돼서 요 200일선 근처에서 이렇게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단타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은 요 200일선 근처에서 이렇게 상승 포지션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죠. 지난주까지는. 근데 갑자기 그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까지는 급격하게 그 하락 포지션으로 전환이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하락으로 역배열로 요 200일선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은 미련 가지고 상승만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 포지션을 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앞에서는 이렇게 지지선으로서 이렇게 지지하고 상승 나오고 지지하고 상승 나오던 차트가 역별로 바뀌고 나니까는 이때부터는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서도 맞고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자, 시장은 언제든지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으셔야 되는데 살아남는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가만히 코인 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잡코인 같은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아니면 둘 다 이 코인들을 장중에 이렇게 지금 방송하는 시간 중에도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 200일선 타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2,300달러, 즉 2,300달러를 돌파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 2,300달러 부근에서 이제 공매도 포지션, 하락 포지션을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돌파 시도가 나온다. 여기서 지지를 돌파를 해서 정별로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하락 포지션을 손절을 하고 다시 한번 상승 포지션으로서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이런 트레이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식처럼 가만히 물리면 기다리고, 이건 코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작년에 1억 6, 7천만 원 갔었고, 이더리움 600만 원 넘었다가 지금 30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는데, 그건 거의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거든요. 그거를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차트를 조금만 넓게 보시면은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으로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구간을 주고 있으니까요.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그 단타 트레이딩 병행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타 트레이딩 뭐 보조지표 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거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요 카메라 꺼내셔가지고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은 링크가 하나 열릴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1:1 오픈 채팅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은 노란 톡방 창이 열리는데 거기서 1:1 오픈 채팅 누르셔서 글쎄님 방송 잘 봤습니다. 지금 저 5분봉 차트 봤는데 지금 자리에서 상승 하락 포지션 이렇게 해서 베팅해서 단타 수익 가져가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자, 업비트 빗썸 사용하시는 분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 하시는 방법들 다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100% 무료입니다. 뭐 나중에 며칠 무료로 했다가 나중에 돈 내라. 이런 말 안 하니까요. 지금 아직 인원 제한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원이 다 안 찼으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도 빠르게 대응하는 생존 전략이 참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2,300달러 돌파를 하는지 체크해 보시죠. 자, 우리 전문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보방에서 더 많은 전략들 그리고 도움 받아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화상 채팅으로 시청자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짧죠. 지금 제가 방송이라서 많이 못 드리는 말씀, 그리고 방송으로는 드릴 수 없는 말씀들도 있는데요. 하나 확실한 거는 그 크립토 시장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사람들의 포지션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들의 포지션을 추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고래가 비트코인을 얼마에 들고 있는지, 어떤 고래가 이더리움을 얼마에 들고 있는지, 지금 비중은 얼마인지 이런 거를 다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이클 세일러,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의 평균 단가잖아요. 75,000달러가. 지금 비트코인이 75,000달러까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세일러보다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까지 온 거예요.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마인의 의장 톰리가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죠. 예, 저도 올해가 이더리움이 크게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어쨌든 지금 비트마인의 톰리도 지금 이더리움 평균 단가가 3,800달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더리움이 3,000달러 깨졌잖아요. 3,000달러 깨지고 2,000달러 초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정말 자겐세일 가격이다. 그래서 지금 사면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좋은 가격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은 좀 괴롭히다가 올라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단타 트레이딩을 꼭 병행을 하시면서 시장에서 살아남으시고 수익도 내시고 그 수익 내면서 그 물량을 모아가면서 나중에 불장이 왔을 때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비트마인이 그 평가 손실, 아직 팔진 않았으니까 실제 손실은 아니지만 계좌에 찍혀있는 평가 손실이 거의 마이너스 1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물린 거거든요. 또 월가의 거물들, 슈퍼리치들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리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너무 많이 빠져있고 마이너스니까 힘드시겠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은 볼 수 없는 가격이라는 거는 분명히 맞거든요. 그거는 맞는데 중요한 건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내가 어떻게 버티냐 이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존버한다. 나 그냥 가만히 버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책임 회피고요. 제가 앞에서 차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코인은 계속 변동성이 나오면서 움직입니다.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나오는 타점이 나올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아쉽지만 하락이 지금처럼이죠.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나올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공매도 포지션을 꼭 취하시면서 그 하락 포지션으로 수익을 가져가시고, 요새 주식 같은 경우도 원래는 공매도를 대부분 못 하셨는데 그 인버스 투자 많이 하잖아요. 오늘 국장도 많이 빠졌는데 그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장중에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올라야 돼 하고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시장 상황에 맞게 내가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고래들의 포지션을 추적한다는 건다든지 이렇게 단타 포지션, 보조지표라든지 시장 상황을 조합한 단타 포지션을 취하신다든지 이런 거를 24시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24시간 단타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제 얼굴 밑에 QR코드 나가고 있네요. 이 QR코드 카메라도 찍으셔가지고 링크가 나오면은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노란 톡방이 열릴 겁니다. 그 노란 톡방에서 1:1 오픈 채팅 버튼까지 클릭을 하시면 저희 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여기 화면 나오시죠? 여기 고정 댓글에 이렇게 링크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노란 톡방이 열리면은 가운데 1:1 오픈 채팅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100% 무료입니다. 나중에 회비 내라. 한 달에 회비 얼마다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100% 무료인데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인원이 꽉 차면은 저희가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 많이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인 시장 너무 힘드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락 포지션으로 공매도를 했다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행복한 시장일 겁니다. 이렇게 공매도로 수익 내시는 방법도 다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상자산 시장 지금만큼 이 발빠른 전략이 절실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따고 우리 불세 대표님의 정보방 입장하셔서요.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들 다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불세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월요일 마감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감 공략주 만나보는 파이널 카드인데요.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진단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분들께서는 정말 혼란 그 자체일 것 같은데 시장이 급락이잖아요. 네. 2월은 1월과 다른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요, 이제 단발성으로 좀 충격이 과도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미선물이 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장중에 결국에는 미선물이 좀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미국발 영향이 지금 국내 증시에 계속적으로 좀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서 이제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매파적인 성향을 좀 보였었던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먼저 증시가 좀 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유도했었던 압박을 했었던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자, 그런데 굳이 매파적인 인물을 좀 골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러한 변화가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장은 원자재, 금운동부터 시작해서 가스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위험자산으로도 조금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그리고 굉장히 좀 빠르고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이런 충격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좀 단발성으로 좀 과도하게 나타났으니까 일단은 안정화를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먼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빠르게 지금 진입을 해야 되나 빠져야 되나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 이틀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제 수급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게 학습 효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코스피에서 5조 원이 넘게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수치는 사실 처음 봅니다. 현물을 지금 5조 원을 산다라는 게 지금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너무 빠르게 좀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일 이제 미증시가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다라면 또 한 번의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좀 대응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조금은 이런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복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추세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을 바꿀 만큼의 오늘 이슈는 아니라고 봐주셨습니다. 좀 과도한 하락이라고 풀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신 거고 오늘 개인들이 엄청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공격적으로 살지 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좀 더 관망으로 지켜보자라는 답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를 골라볼 시간인데 오늘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이어서요. 이럴 때의 특징주는 어디가 될까요? 네, 역시나 좀 주도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쪽이 최근에 좀 강했는데, 네. 자, 오늘 사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비교적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지금은 결국에는 동반 4%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결국에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온다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코스닥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2차 전지 쪽이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에코프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오늘 장중에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어요. 에코프로는. 그렇죠.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잘 버텨낸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좀 집중적으로 좀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금 2시 20분 기준으로 한 34,000주 정도의 순매도를 좀 보여주긴 했는데 이 정도면은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들어왔던 거 대비해서. 그래서 여전히 좀 메이저의 수급들의 이탈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융투자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이게 최근에 ETF 자금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돈이 쏠렸다라는 거는
팩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자금들의 흐름으로 인해서 비교적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연기금 이렇게 중장기적인 성향을 보이는 기금 자금도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밑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2차 전지에 조금 집중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주인 또 에코프로 BM도 같이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왔었던 물량 대비해서는 그다지 많은 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수급 주체가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쏠려 있었다는 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수 반등이 나올 때는 동반 상승이 나와야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반등, V자 반등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 특히 2차 전지를 빼놓지 말고 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이제 소디움 배터리죠. 그러니까 나트륨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오게 됐는데, 네. 이런 애경 케미칼 같은 종목들도 장중에 20%대의 급등을 좀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에서 그만큼 배터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들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는 2차 전지를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 주셨고, 확실히 오늘 에코프로가 물론 지금 자리에서는 약세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오전장에서는 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도 오늘장에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기관의 매수가 정말 꾸준하게 들어오는 에코프로 확인되고 있고요. 2차 전지단, 전고체 배터리까지 우리 계속해서 팔로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호진 전문가의 종목 AS 가볼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 들고 왔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 우리 1월 26일자로 받았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수익이 30% 넘어가서요. 지금 어떤 전략 챙겨볼까요? 네, 사실 오늘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은 수익 실현을 조금 안내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게 이녹스 첨단 소재, 지금 실적도 뒷받침이 되는데 주가는 바닥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정확히 좀 적중을 했고, 게다가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핫한 우주항공과 관련되기도 했죠. 그래서 스페이스 X에 또 우주항공 관련된 소재를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3년 연속 공급을 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 상장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우주항공주들 그를 따라서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또 이녹스 리튬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로 묶이네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 요즘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좀 맞물리면서 특히나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수산화 리튬 양산 본격화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실적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잠깐 한번 보고 가야 되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꾸준하게 흑자를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다시 주가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전 주가 우리가 진입한 시점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바닥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핫한 우주항공, 그다음에 2차 전지 모두가 지금 맞물려 있는 그런 기업인데 주가는 바닥에 있다. 실적이 나빴던 것도 아닌데 바닥에 있다라면은 무조건 들어가야겠죠, 이런 종목들은.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 30% 넘게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 사실 21%의 상승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위로가 될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PBR도 뭐 1.3배 수준? 그 당시에는 이제 퍼가 한 7배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렴한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심지어 반도체 애도 묶여요? 네, 반도체 소재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차전지, 반도체, 우주항공. 최근 핫한 재료는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눌림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여전히 진입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좀 가야 될지 혹은 재진입 시점은 어디가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하단에 QR코드 아마 나올 겁니다. 그쪽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와 같은 이런 저평가 종목군들 또다시 발굴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시장이 왜 이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지, 왜 이렇게 충격을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다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미리 들어와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로 우리 30% 이상의 수익을 단숨에 냈습니다. 오늘장에서 이렇게 시장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20%가량 급등 나왔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수익을 챙긴 자리입니다만 눌렸을 때 또 한 번 진입 가능하다는 평가 주셨습니다.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팔색조 같은 종목이네요. 반도체, 2차전지, 우주항공까지도 맞물리는 실적주 궁금하시다면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그 매수 적기를 함께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2월 들어와서 시장의 난이도가 급상승한 듯 하죠. 혼자 대응하시기가 너무나 힘드실 것 같은데요. 좀 마음 편하게 대응하시려면 우리 강호진 전문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의 공략주를 이제 받아볼 시간인데 3시 10분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어떤 종목 공략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좀 쉴까요? 저는 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도 이제 첫 방인 만큼 사실 선물 빈손으로 오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다날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도 섹터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단발성으로 좀 혹은 테마성을 좀 띠는 그런 종목을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전부터 가상화폐와 관련된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다날이 이전에 페이코인이라든지 네. 이런 그러니까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들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를 하겠다. 그것도 언제? 이제 설 연휴 전에 발의를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정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재료가 반드시 나올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대기 자금들이 꽤나 많이 생겼을 거예요. 왜냐? 지금 반도체든 2차전지든 이런 굵직한 섹터에서 자금들이 좀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쉬고 있는 자금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재료 하나 툭 던져준다라고 한다면은 그쪽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차트를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제주은행 차트를 잠깐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역시나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기업으로서 이렇게 급등세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20%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좀 맞물려서 지금 한 차례 좀 쉬어가고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날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사실 국내 결제사들이 몇 개가 있지만 네. 실제로 이 가상자산을 통해서 결제한 회사는 지금 다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페이코인이라는 코인을 발행을 했고 실제로 그 코인을 유통까지 시켰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에 버거킹에서 이 페이코인으로 실제 결제를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담당을 했었던 게 좀 다날이기 때문에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이런 법안이라든지 혹은 실제 발행과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멘텀을 좀 받아줄 수 있겠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날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발행부터 정말 유통까지 전 과정을 다 담당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다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맞물리면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큰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고점을 찍고 이렇게 깊게 조정을 받았어요. 고점 대비해서 한 40% 정도의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7,000원 부근에서 계속적인 횡보를 보이면서 바닥을 다져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또다시 이 스테이블 코인 재료를 삼아서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한 차례 상한가도 달성을 했었고, 자, 그 다음날 갭 상승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거래량이 크게 발생한 이후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역시나 조정이 나오고 있죠. 즉, 들어왔었던 물량이 빠져나가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물량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대량 거래량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과 맞춰서 재료가 공개가 되면서 거래량 급증과 함께 또 한 번의 2차 시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완전히 안정화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가 매수를 바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적어도 내일 이 9,000원 라인을 지금 보시면은 지금 4거래일 연속 지지받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도 이 가격대를 좀 유지를 해주는지 1차적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에 지지가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적어도 11선, 지금 대략적으로 한 8,6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지지해주는지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을 조금 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주시고, 충분히 지금 눌림목 자리로는 매력적입니다. 거래량 줄면서 지금 단봉으로 단기 저점을 잡아가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자, 1차 목표가는 상방으로 일단은 11,000원 구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재료 삼아서 오르게 되면은 단기 고점은 한번 뚫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상한가도 보여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 차례 큰 급등을 한번 기대해 주시고, 만약에 11,000원 구간 돌파했다. 그런데 장중 차익이 나와도 11,000원 구간을 버텨준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대응은 역시나 공개방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하단으로는 8,3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준봉, 상한가봉이죠. 상한가봉에서 한 3분의 1 정도 밀린 가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물량이 다 쏟아지지 않는 한 이 정도는 버텨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료가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 단알 받았습니다. 목표가를 11,000원으로 받았고 손절가 8,300원이니까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오늘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호진 전문가의 정보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대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는 NHN KCP로 수익을 주시기도 했었는데 같은 섹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NHN KCP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잘 갔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7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차익을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눌려 있는 단알을 같이 한번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재료가 나오면은 사실 NHN KCP도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멘텀 플레이가 필요하다. 지금 나올 재료가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네. 계속 한번 같이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수익 잘 주고 계십니다. NHN KCP로 단기간에 수익 70%를 가져가고 있는 자리인데요. 단알도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동시호가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오늘 특징 섹터 하나씩 짚어볼 텐데, 채팅창에서 아무래도 반도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듯합니다. 우리 뚜뚜뚜비님도 삼성전자 팔까요? 이런 질문도 주셨거든요. 오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우리에게 좀 큰 충격을 안겨줬다 보니 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저는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할 구간은 아니다?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무래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사실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과 같은 하락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팔아야 되는 시점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역시나 이제 실적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워낙에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AI 거품론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이전부터 지금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혹은 서비스와 관련돼서 단 한 번이라도 지금 실적이 나는 걸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오픈 AI라든지. 아니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만 그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흑자가 나왔었던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AI와 관련돼서 뭐 실적이 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실제로 지금 소프트웨어 쪽 측면에서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정말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에 대한 투자를 그만둘까를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 투자가 아예 멈출 거라고 생각은 절대 안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메모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기엔 조금 이르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스토리지 기업들 보면은 지금 시간에라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샌디스크라든지. 샌디스크 1년 동안 뭐 1,400% 넘게 올랐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뭔가 가이던스가 꺾이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 어쩔 수 없이 좀 차익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자, 오늘 아까 수급 말씀드렸죠. 지금 외국인이 3조 원 넘게 팔고 기관이 2조 원 넘게 팔게 되면서 지금 보기 힘든 숫자를 보여줬거든요. 네. 자, 근데 이 수급들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자, 시장 안정화가 조금 되면서 수급이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면 어디로 들어올까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보고 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여태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관련돼서 좀 포모를 느끼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눌림을 통해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자, 일단은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는 11선, SK하이닉스는 5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중에 밀리다 보니까 그 점은 깼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21선 남겨두고 있는데 사실 뭐 이격이 그렇게 크게 벌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21선까지 뭐 대략 2%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21선 한번 지켜보시고 여기서 못 지킨다. 그리고 오늘 본장에서 미증시가 하락한 채로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루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신규 진입을 할 때 지금 아까 제가 걱정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오늘 5조 원이 들어왔잖아요. 네. 이게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오늘 바로 들어왔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바로 동참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적어도 장중 저점 정도는 확인하고 네.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늘 일단 팔아야 될까라는 질문에는 저희가 노라는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 주신 거고 21선을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매수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또 참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해보면서 천천히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동시효과 특징 섹터 이제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섹터 볼까요, 오늘? 네, 오늘 뭐 추가적으로 방산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시스템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미사일 추가 수주가 나오게 되면서 강세를 좀 보였는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동조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방산주들 같은 경우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게 단순히 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발생을 했는데 이런 단기 모멘텀으로 갈 만한 섹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눌림이 크게 나와준다라면은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방산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뭐 눌린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끌어올리거나 결국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뭔가요? 지금 거품이 낀 게 아닌가?
혹은 실적이 안 나왔는데 지금 성장성만 보고 이만큼 올라갔는데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실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들을 하나둘씩 좀 모아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러한 굵직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깊게 눌리면 눌릴수록 모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거는 매도할 종목이 아니다. 네. 그래서 뭐 손절가 10만 원, 사실 그러니까 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좀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18만 원 이하로 오면 언제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또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본다면은 눌림은 언제나 재매수 관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여전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또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 경찰 역할은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미국은 지금 뭐 2촌조국까지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튼 글로벌적으로 이제 방산비를 증액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수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산과 조선 관련해서는 오히려 눌렸을 때 모아가는 구간이 가능한 섹터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딱 한 섹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제약바이오 말씀을 주셨는데 제약바이오가 오늘도 뭐 부진합니다만 최근에 주춤 했었잖아요. 계속해서 악재성 뉴스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우리 2월에 어떤 포지션 취해볼까요? 네, 일단은 조금 투심이 회복되는 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선택지가 지금 많다라는 게 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외에도 지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 외에도 좀 신흥 테마인 뭐 우주항공, 로봇 이런 것들이 지금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약바이오가 아니어도 지수를 끌어올리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알테오젠과 뭐 ABL 바이오 이렇게 연달아서 악재가 좀 터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진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단기적으로 좀 투심이 좀 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신뢰도부터 뭔가 한 차례 회복을 하고 다시 한번 진입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대응하시기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역시나 하단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뭐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이런 굵직한 섹터들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진입하면 될지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미리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악재성 뉴스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의 주가 급락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지 못한 채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앞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전문가님, 이 QR코드 타고 들어오면 정보방으로 연결되잖아요. 네. 이 안에서 많은 이야기 주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단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66만 원대부터 계속 여전히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 극대화를 계속적으로 하실 수 있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오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최근에 30% 수익 봤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공개방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급락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지러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해소시켜 드릴 수 있게끔 자료들, 내용들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2월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떠한 전략이 가장 유효하고 유리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2월의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는 오늘 여기서 또 인사해 볼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월요일에 마감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마감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동시호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양대 지수는 4%가 넘어가는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양대 지수 모두 다 떨어지는 가운데 코스피는 오늘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코스피가 5천선을 이탈하고 말았었는데요. 2월의 전략을 어떻게 챙겨봐야 될지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포트의 전략 꾸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양대 지수 모두 다 빠지는 가운데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좋지 못하죠.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가 연속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 또 2월의 본격적인 포트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잠시 후에 오늘 파이널 리서치 통해서 김정엽 전문가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의 급락과 함께 또 주도 섹터의 주가 급락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마감 시보 듣고 돌아와서 또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2월 2일 월요일장 2월의 첫 거래일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지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힘든 하루였습니다. 이 주말 사이에 악재성의 뉴스들이 쏟아졌었고 워시 쇼크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이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의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주가 급락이 야기가 됐습니다. 2월의 포트는 이제 좀 바꿔서 전략을 세워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여의도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의 마감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는 그야말로의 급락입니다. 결국 코스피 어렵게 달성을 했었던 꿈의 지수 5천선 오늘장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현재 5.26% 전거래일 대비 내려가면서 4,949포인트에서 오늘 종가가 만들어졌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1000스닥 지키기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오늘 지수의 흐름은 너무나 암울했죠. 4.44%의 급락이 연출되면서 코스닥은 1098포인트 선에서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다 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훨씬 더 월등했던 장이었는데요. 오늘 수급적인 측면도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20원 가까이 올라가면서 1,460원으로 진입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하락 속에 외국인들의 컴백을 기대했건만 오늘장에서 또 한 번의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이어졌고요. 우리 개인들은 참 돈이 많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개인들이 오늘 장중에 장 막판으로 접어드는 시간에 5조 원가량의 순매수를 보여줬는데요. 4조 5천억 원의 매수, 대기 자금이 확실히 대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는 오늘장입니다. 개인들은 강력한 저가 매수에 나선 하루였고요. 외국인들이 2조 5천억 원의 매물출에 기관도 2조 2천억 원의 팔자를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만 4거래일 연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는 최근에 이 기관의 강력한 순매수가 이어졌었죠. 하지만 오늘은 포지션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5,500억 원의 매물이 출회됐고요. 7거래일 만에 오늘 매수해서 매도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개인과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나섰고요. 선물 시장으로도 오늘 외국인들은 거세게 팔았습니다. 무려 1조 8천억 원의 순매도. 기관은 오늘 2조 원가량의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확실히 메이저 주체들의 팔자가 오늘장에서 계속해서 시장에 이 발목을 잡아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자,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마감 분위기도 보실까요? 오늘 시장 그 급락, 그 중심에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6%, SK하이닉스가 결국 8%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저가 부근에서 오늘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삼성전자는 15만 원 선에 그래도 다행히 안착을 하면서 끝이 났고요. SK하이닉스는 지난주에 무려 90만 원을 넘어서서 93만 원도 터치가 됐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8%의 급락으로 83만 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가 거셌고요. 개인들은 강력하게 담아갔습니다. 자, 현대차 최근에 50만 원 위로 다시 한번 올라오나 싶더니 오늘 재차 밀렸죠. 이제 47만 8천 원에서 오늘 종가가 만들어졌고요. 2차 전지단도 다시 한번 주도주로의 자리매김을 하려나 싶었던 1월의 끝자락이었으나
오늘 장에선 다 같이 밀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4.5%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오늘은 참 지지부진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달려가자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덩달아 질주를 해줬었던 SK스퀘어, 지난주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었는데요. 오늘 장에선 강력하게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11%의 급락으로 장 마쳤고요. 방산주, 오늘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무려 5% 가까운 약세, 기아도 1%, 조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HD 현대중공업도 4%의 하락으로 오늘 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종목들도 부진한데요. 에코프로가 오늘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 해줬습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오전장에서 장중 7%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고 외국인들, 그러니까 메이저 주체들의 사자도 들어와 줬었던 종목이었으나 오늘 지수가 밀리면서 덩달아 함께 내려갔습니다.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알테오젠이 시총 2위로 올라섰고 4.6%의 약세, 에코프로 BM은 오늘 외국인들의 팔자 7%의 하락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오늘 로봇주들의 강세가 연출이 됐으나 정규장으로 진입하면서 주가를 싹 반납을 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2%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지난주에 악재성 뉴스가 출회되면서 ABL 바이오 주가 급락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선 소폭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의 분위기도 보실게요. 삼천당 제약부터 코오롱 티슈진, 오늘 리노공업이 10% 이상의 급락이었고요. HLB와 리가켄 바이오까지 오늘 장에서 참 지지부진하게 흘러간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 보내고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 봐야 될 텐데요.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파이널 리서치 챙겨보시죠. 네, 내일장의 잠재 유망주를 발굴해내는 내일장 리서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정혁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월에 첫 거래일이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4조 원 넘게 담아내는데도 코스피 결국 5천선을 이탈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내일장 어떤 힌트를 찾아내셨을까요? 오늘 장에서 힌트를 얻는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저는 시장이 과대 낙폭이기 때문에 할 종목은 확실히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증시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지난 금요일 날 미증시에서 나왔던 뉴스들이 다소 좀 불안한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에 정보방 통해서 또 시황글이랑 그다음에 뉴스,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들의 조정 가능성 이런 것들을 올려드렸었는데 오늘 그동안 증시가 좀 빠르게 올랐던 터라 하방의 변동성도 상당히 좀 깊게 내려오는 그런 사례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증시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요? 라고 질문하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너무 발빠르게 그다음에 좀 과열의 속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방 조정에 또 차익 매물에 대한 명분이 생겼을 때는 그에 이제 달하는 그런 이제 조정 국면들이 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뭐 많이 오르고 빨리 올랐기 때문에 하락폭도 이렇게 좀 격하게 나오는 것이다라고 대답을 드리는 게 뭐 좀 다소 애매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저는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연준 그 의장 후보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목을 했죠. 시장 안에서는 더 뭔가 좀 그 비둘기파적인 성향의 인물을 이제 언급을 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그 사람은 과거에 매파였잖아.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좀 명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부양책이 다시 긴축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들었고 그러니까 부양 효과로 인해서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금값이라든가 은값 아니면 코인 관련된 종목 그 코인의 이제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위기를 탔었던 기술주들 특히나 이제 AI 반도체 쪽 안에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그렇고 미증시에서 이제 많은 하락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증시 스타트에도 좀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장 초에는 기술적 반발 매수 물량들도 들어오긴 했으나 아직은 이제 뭐 잡히지 않는 환율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나스닥 선물이 또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좀 내려가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투매들이 오늘 시장에 좀 동참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체크를 해야 될 게
지금 우리 증시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제 시장 안에서는 악재를 받은 이후에 과연 이 유동성이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키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증시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고 올라갈 이유는 뭐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제가 매번 이제 수익을 엄청 들이다가 지난 금요일 아니면 뭐 이번 주에 제시드렸던 종목들은 오늘 시장이 밀리면서 막 음봉도 나오고 뭐 마이너스 구간에도 있지만 저는 지수의 방향과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흘러갈 수 있을 만한 우리 증시의 유동성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제가 제시드렸던 뭐 최근 종목들이 수익이 안 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증시는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오늘은 조정을 받았지만 뭐 지금 뭐 강한 실적 펀더멘트를 2026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계속해서 좀 가져갈 것이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안에서도 그렇고 제약 섹터 안에서도 그렇고 오늘은 수급의 방향이 좀 바뀌긴 했지만 지금 코스닥 안에서는 오늘 외국인 매수세들도 나쁘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자금을 유입을 시켰었던 뭐 금융투자, 증권사 안에서의 뭐 ETF 물량이 됐든 아니면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됐든 이런 것들이 다시 붙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뭐 충분히 발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장중에도 미증시가 완벽하게 돌려지지 않고 저점을 깨는 가운데도 한번 저가 매수 물량들이 들어왔었을 때 증시의 낙폭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막 2%대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그림들을 눈으로 확인을 했죠. 결국에는 다시 좀 대밀리긴 했지만 그런 현상들을 본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제 뭔가 좀 분위기가 전환되고 저가 매수의 분위기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대기 물량들이 확실히 많아서 반등이 나올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저는 오늘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미증시가 지금 뭐 이제 시간에라던가 뭐 개장 전 정규장 전에 안에서는 좀 무거운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미증시도 오늘 꼬리 달고 반등하는 그림들이 나와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코스닥 지수에 오늘 과대 낙폭 그 물량들이 좀 빠르게 또 매수세로 뒤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특히나 이제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가의 매수의 기회로 지금은 좀 과감하게 보셔도 저는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많이 올랐던 시장인 만큼 급하게 떨어졌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이 사이에서 기회를 찾아봐라는 말씀 한번 염두에 보도록 할게요. 시장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마감 특징주는 어느 쪽일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SK 하이닉스를 좀 많이 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장 마감한 위치에 뭐 마이너스 8% 이상의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오늘 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아니면 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SK스퀘어,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뭐 대부분이 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락 종목이 위에 있었고 중소형주들도 많이 밀리긴 했지만 대형주들이 이제 버티지 못하면서 시장의 낙폭이 뭐 4%, 5% 이상 이렇게 좀 과하게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는 뭐 추가적인 상승과 신고가를 쓸 명분들과 재료 이슈들을 저는 뭐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11월 달에 뭐 AI가 거품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을 때도 SK 하이닉스의 조정은 시장에 뭐 큰 타격을 입히긴 했으나 결국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 쓰면서 코스피도 5,000포인트, 코스닥도 지금 엄청 1,000포인트 넘어가면서 랠리를 쓰는 모습들이 보여줬죠.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특히나 좀 의심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나라 수출 지표 발표가 나온 것들을 보면은 1월달 반도체가 뭐 다시 한번 사상 최대치를 또 그 수출액을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도 뭐 대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램 가격은 뭐 여전히 폭등하고 있고 수요가 이제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만 오늘 주가는 하락을 했죠. 그 이제 반도체 업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의 가치와 모멘텀 펀더멘털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뭐 시장의 변수라든가 좀 심리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빠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가치가 다시 한번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은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질문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저는 오늘 음봉 자리에서 뭐 더 기다릴 거 없이 매수를 시작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업종의 중소형주들 안에서도 좀 낙폭을 좀 크게 키웠기 때문에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보다는 앞으로 다시 한번 그 중소형 반도체 쪽 그 종목들한테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올 거를 염두를 해서
오늘 이제 코스닥에 있는, 그 다음에 뭐 웬만하면은 코스닥 대형주로 차지하고 있는 코스닥 150 안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을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게 그래도 더 변동성 측면 안에서는, 기회 측면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는 오늘은 좀 힘들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만한 그런 날이었지만은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추세는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좀 염두를 해두시고 그럴 만한 명분들을 계속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보다 수월하게, 보다 무난하게 시장 대응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8% 이상 빠졌던 SK 하이닉스 짚어주셨는데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QR 정보방 입장하셔서 우리 여러 가지 전략들 챙겨가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정혁 전문가님께서 주셨던 종목이 오늘 같은 장에서도 상승불을 강하게 켜졌습니다. 세크인데요. 43%의 수익률 자랑해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서도 6% 상승했네요. 이 종목 계속해서 가져가면 될까요? 네, 오늘 세크가 52주 신고가를 뚫는 모습들이 나왔죠. 오늘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많이 밀리는 그런 날이었는데 유독 강하게 올라가서 좀 럭키한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정보방에도 이제 기존에 제시를 드렸고 최근에도 추가 돌파가 나올 것 같아서 좀 같이 힌트를 좀 드렸었는데 오늘 저랑 같이 매매하는 가족분들께는 이제 수익률이 20% 이상, 뭐 재매수 관점에서도 잘 나와가지고 시장 상황 고려해서 좀 자유롭게 입절하실 것을 일단은 권장을 드리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과거에 이제 매수했었던 위치에서는 상승률이 뭐 계속해서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최초에 잡아드렸던 목표가도 충분히 달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더 가져가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가 그만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약간 좀 보수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분할 매도는 하는 게 좋겠다. 다만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이니 전량 매도를 꼭 끝낼 필요는 없겠다라고 이제 안내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제가 정보방 안에서 이제 윗꼬리 패턴으로 여기 넘어가면은 급등 사례가 잘 나오는 기술적인 위치입니다를 또 잡아드렸었죠. 그거 보고 하신 분들은 순간 조정은 있었지만 같이 또 다시 한번 수익에 동참하시는 데는 많이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 안에서 새로운 수익으로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43%의 수익률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제 분할적으로 매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코프로 BM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수익률이 52%입니다. 다만 이 거래일 동안 하락세가 보여서 약간 우려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 코스닥 지수 자체를 끌어내린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죠. 반면에 우리가 이제 맨날 올라가면서 수익을 냈을 때는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주도 견인 종목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당연한 움직임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에코프로 BM은 이제 뭐 목표가는 달성이 됐지만 멀리 보고 가져가시는 분들은 저는 뭐 전량 매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뭐 수익률이 오늘은 내렸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 30% 이상은 수익률이 잘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그림 안에서도 저는 코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불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까지만 잘 기다려 보시면은 시장이 올라가는 위치 안에서는 최근에 보여줬었던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불이 붙는 종목은 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 조정을 통해서 조금씩 좀 매수를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에코프로 BM은 잘 올라갔지만 뭐 강원 에너지라던가 뭐 2차전지 안에서 아직은 좀 조용한 종목들, 밀려 있는 종목들도 있죠. 그런 종목들도 오늘 뭐 좀 주가가 흔들렸다 하더라도 코스닥 회복에 또 기대를 좀 하시면서 조금 더 좀 유지해 보시고 추세 전환을 조금 더 기대하면서 가지고 가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에코프로 BM 전략 들어봤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계속해서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을 매수 기회로도 괜찮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리서치 탑픽은 어느 쪽일까요? 네,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많은 과대 낙폭이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은 좀 흐름이 과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난 금요일 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시장 안에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이제 열광을 하면서 굉장히 좀 빠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업종들보다는 좀 더 거칠게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그렇고 뭐 반도체 그다음에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지금은 과열이 깨질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시장의 해프닝과 그다음에 시장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나온 뉴스들이 지금 반도체 종목들의 뭐 펀더멘탈이라든가 2026년도의 그 실적 기대감들을 흔들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반도체 수출 지표도 뭐 역대 최고치로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메모리 반도체, 뭐 랜드, D램, 그다음에 HBM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수요가 공급을 좀 못 따라가기 때문에 가격 현상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빠지면서 이제 주가의 메리트가 좀 약해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빅사이클은 저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 어제 혹은 이제 금요일은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 반도체 좀 일찍 잡아놓을 걸. 아, 망설이다가 조금 놓쳐서 그냥 더 가버렸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반도체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늘 조정을 통해서 좀 과감하게 매수도 해보고 시장이 오늘 내일 만약에 더 내린다라고 하면은 뭐 추가 매수 가능성을 남겨놓고 지금은 확실히 또 기회가 주는 게 맞으니까 과감하게 매수를 하는 게 다음 수익을 위해서 우리의 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셔서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확실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추천주로 제시드렸었던 엑시콘은 50%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최근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엑시콘 다음으로 제시드렸던 네오셈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제가 또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안에서 검사 장비에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승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고 지금도 이제 좀 잘 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쪽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를 이 종목으로 좀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기업은 HBM으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또 협력이 더 확대되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202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 실적이 또 전망이 된다. 뭐 이런 펀더멘털적인 얘기보다는 지금 심리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또 너무 좋고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놓치지 않고 기회를 줄 때는 빠르게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주도 위치를 좀 돌파한 이후에서 음봉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오늘 음봉에서 거래량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잘 매수하셔서 다음 상한가 종목으로 또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크게 흔들렸지만 그만큼 기회도 큰 메모리 반도체 쪽을 힌트로 주셨습니다. 자, 내일장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해진 순간인 것 같은데요. 우리 김정현 전문가님과 내일장보다 열심히 대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정보방 입장하셔서 여러 가지 가격 전략까지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현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힘든 2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2월 또 우리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좀 철저하게 전략을 챙겨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2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